안녕하세요. 경주대학교 교수인 정병모입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인 2018년에 미나를 갖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미나의 아마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아마 여러분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제 태풍이 지나갔는데 혹시 뭐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뭐 코로나에다가 뭐 태풍에다가 굉장히 아주 힘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나는 이제 이러한 우리 코로나와 같은 액막이 그런 나쁜 것도 이렇게 이제 쫓아내고, 그리고 또 이 복을 불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찰에 미나가 그려진 까닭은이 이제 제목인데, 사찰에 가면은 당연히 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스님이 계시고, 그리고 불전이라는 이제 정각이 있고, 또 정각에는 또 여러 가지 불화로 불교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불화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또 유심히 또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을 것이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미나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아주 생뚱맞게 예를 들어서 뭐 까치호랑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용그림이 있다든가, 뭐 핫그림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산수도가 있다든가 해서 어떤 미나로 이렇게 장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도사에 있는 명부전에 가면은 거의 안팎이 미나로 장식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미나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통도사 명부전을 사찰 미나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사찰에 이렇게 미나가 많이 그려지는가? 왜 사찰에 이렇게 미나가 많이 등장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이면서 오늘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는 대중불교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나는 대중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의 취향에 맞는 종교, 대중의 취향에 맞는 그림, 미나. 그래서 아마 미나와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미술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나는 이런 현장이 특히 조선 후기에 펼쳐집니다. 근데 왜 조선시대는 대중불교 시대를 표방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려시대는 왕과 귀족을 위한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족불교라 그래서 굉장히 아주 화려무비한 이러한 우리가 사찰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와가지고 불교를 우리가 억압하는 숭의억불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숭의억불 시대에 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중을 위한 불교로 방향을 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을 위한 불교의 가장 걸맞는 그림이 대중의 회화인 바로 미나. 그래서 미나를 사찰에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찰에 까치호랑이가 등장하고, 사찰에 울릉도가 등장하고, 사찰에 송악도가 등장하고, 사찰에 산수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드릴 거는 미나와 불교의 멋진 만남, 미나와 불교의 랑데뷰, 이것이 아마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원에 가시면은 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조가 신도시를 만들었던 흔적인 이제 화성이 있는데, 지금 화성의 팔달물 사진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세기 말에 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 팔달문 가까운데 팔달사가 있습니다. 팔달사는 이제 1922년 일제강점기 때 창건이 된 겁니다만은, 여기에 용화전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부를 모신 정각인데, 지금 보시는 정각에 바로 여기 왼쪽 편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벽화가 있는데 바로 이 벽화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담배 먹는 호랑이입니다. 지금 이제 담배 핀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담배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등장하는 동물이 호랑이하고 토끼입니다. 토끼인데 뭔가 이제 호랑이하고 토끼의 그 관계 속에서는 뭔가 그 위계적인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토끼 두 마리가 호랑이의 그 담뱃불을 이제 붙이는 거를 아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도와주냐면 호랑이는 우리가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권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금이나 대통령 같은 가장 큰 권력은 그 용이라는 동물, 상상의 동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뭐 도지사, 군수, 뭐 시장 이런 분의 이제 권력은 그 다음에 권력은 우리가 호랑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는 단순히 그 동물을 표현한 게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권력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끼는 바로 그 민초입니다. 바로 이제 민중인데,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그 호랑이하고 토끼 사이에 지금 장죽이라는 긴 담뱃대를 우리가 여기에 이제 연결시켰냐면은 이 긴 담뱃대인 이 장죽은 예전에 이제 그 선비들이 어떤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팔보다 길어요. 팔보다 길기 때문에 혼자 담배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그 서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토끼 두 마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그 호랑이를 위해서 담배불을 붙여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권력인 우리가 상징인 호랑이하고 또 민초를 대표하는 우리가 토끼의 관계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러한 그림이 우리가 사찰의 벽화로 그려지느냐. 이거는 사실은 불교적인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 이런 류의 그림이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조자용 선생님이라고 이제 민화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70년대 조사해 보니까 한 8군데 있었어요. 8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주지 스님이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임명돼서 오시면은 이게 이제 뭐 부처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민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털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불교적인 주제인 이제 불화로 다시 이렇게 채워넣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도 이런 그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 그 용주사에도 담배 먹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진 그런 벽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절 하면은 통도사일 겁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그 한국 불교를 아마 대표하는 그런 사찰인데 이 통도사에 가장 또 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도사의 그 민화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도사의 그 우리가 민화를 첫 번째 소개한 이유는 우선은 앞으로 쭉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사찰에 있는 사찰이 그려진 민화 가운데서 가장 내용이 풍부합니다. 통도사에 있는 그 민화 벽화가요.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거는 또 민화 벽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적절한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도사는 또 다행스럽게 한국 동란 때 화를 면해가지고 우리가 조선 후기의 그 유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통도사입니다만은 통도사의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곳이 바로 이제 그 진신사리를 모신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통도사는 다른 사찰하고 달리 우리가 상원, 중원, 하원 해가지고 이 세 개의 그 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상원이고 동그란 부분이 상원이고 그 다음이 이제 중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오른쪽이 여기 하원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하이어라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원 쪽에서는 가장 높은 그
고승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그 다음 단계 스님들, 그 다음에 하원은 또 가장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는 가장 낮은 분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원, 중원, 하원 간에 이런 엄격하게 구분이 된 곳이 바로 통도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바로 여기 금강계당, 지금 이제 파랗게 이제 표시한 부분인데, 1887년에 감방이라는 여기 감로당이라는 요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감로당이 어떤 곳이냐면 요 지역이 중원 지역입니다. 이게 노랗게 표시한 곳이 중원 지역이고, 우리가 학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원은 대학교라고 얘기한다면 중원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정도 수준의 이제 스님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곳인데, 하여튼 여기서 불이 난 겁니다. 1887년에. 그래서 이제 이 불이 여러 군데 막 옮겨가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옆에 있는 뭐 원통전도 태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정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옆에 이제 명부정까지 여기 연이어 있는 정각들이 다 불타는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해년인 1887년의 실화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주지스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호송당이라는 이제 주지스님인데, 주지스님이 나서서 이 사차 아까 없어진 정각들을 다시 중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건을 하면서 아주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명부전, 명부전은 1890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이거를 이제 새롭게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중건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1890년 8월에 중건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편액이 있었습니다. 중건기가 있는데, 그 중건기는 지금 이제 성보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서 16년에 중건을 했다. 그거는 고정 20년이고, 이거는 이제 1890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때 1890년에 호송당 주지스님이 주도를 해서 했던 이 중건했던 그 정각들을 보면은 온통 미나로 가득한 거예요. 특히 이제 명부전에 보면은 안에 있는 벽화 또는 바깥에 있는 벽화들이 다 미나로 가득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요새 최근에 만든 거고, 그리고 요거의 원본은 지금 이제 성보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화, 우에 이렇게 약간 녹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이 벽화가 이게 다 미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한 통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 벽화가 안팎으로 총 41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미나가 21종이고 불화가 14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기 사찰에 불화보다 미나가 더 많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인 바로 통도사, 그리고 이제 명부전인 1880년에 지금 일어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벽화 중에서 미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입니다. 거의 이제 70%에 육박하는 비중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부전이라는 정각을 우리가 이제 네모난 이 칸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여기에 우리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안쪽에 이렇게 그려진 걸 제가 이렇게 배치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그려진 벽화를 이렇게 배치한 거고, 여기에 이쪽은 또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좌우에 있는 벽화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뤄요.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벽에 이렇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벽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나 까치호랑이가 그려졌는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그려졌냐면은 호랑이하고 쌍을 이루는 울룡도, 다시 말하면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앞쪽에는 여기는 토끼. 여러분 이제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가 그려져 있고, 그 반대편은 뭐가 그리냐면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찰의 벽화는
안이든 바깥이든 이렇게 서로 좌우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호응을 이룬다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왼쪽에 그 호랑이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호랑이가 우리가 보통 그 미나 호랑이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는 황호예요. 그 누런 호랑이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백호입니다. 그 백호는 이거는 그 호랑이 중에서도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기 힘든 건데 위정자가 정치를 잘하면은 바로 이제 백호가 이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류의 어떤 그 상스러운 동물인데 이것도 우리가 미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얗지만은 여러분 보시면은 눈에 이제 노란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붉은 입을 벌리고 있고 꼬리를 이제 그 고추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나무에 보면은 이제 그 까치가 2마리가 깃들어졌는데 뭔가 막 입을 벌리면서 그 호랑이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까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해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미나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랑이는 바보 호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미나에서 볼 수 있는 바보 호랑이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대개는 지금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 88 올림픽 때 그 모델로 사용했던 그 까치 호랑이입니다만은 우선은 얼굴은 표범입니다. 표범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몸은 호랑이입니다. 그 줄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전문이면 몸도 전문이고 그다음에 얼굴이 줄무늬면 몸도 줄무늬예요. 근데 이거는 표범하고 호랑이를 이렇게 아주 조합을 시켰고 그다음에 눈을 보시면 눈이 사팔뜨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호랑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은 이렇게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민초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공이 호랑이라기보다는 민초인 바로 이제 그 까치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랑이가 이제 주인공인 시대는 사대부 회화가 그린 예를 들어 김홍도의 우리가 뭐 송하 뭐 맹호도 이런 거는 호랑이를 굉장히 아주 그 호랑이 맹수성을 우리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데 이건 호랑이가 주인공이에요. 이건 사대부 회화고 지금 이렇게 바보스럽게 만든 거는 이거는 호랑이를 깎아내리고 까치를 드높여서 이 경우는 사실은 까치가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간이 서민 민중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제 사팔뜨기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희화하고 또 혀를 길게 내밉니다. 이것도 뭐냐면 바보의 표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꼬리를 내렸고 그다음에 발톱도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이 아니라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거세시킨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그 사찰벽화에서 이제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 우리가 용이 있다 그랬는데 그 용은 지금 운용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 운용도냐면은 항상 우리가 호랑이가 가는 길에는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용이 가는 길에는 구름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종호 운종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름은 이제 용을 따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은 상상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용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은 또 여의주가 있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통력을 발휘하는데 여의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 모양으로 굉장히 아주 해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주부전에 나오는 그 토끼하고 그 자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왕이 이제 여러분은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용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라가 이제 그 토끼 간을 먹으면은 이제 낫는다 해가지고 자라가 나가서 토끼를 이제 꼬시죠.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용궁입니다. 이게 파란 지붕으로 있는 게 여기 용궁이라고 쓰였는데 그 오른쪽의 장면을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앞에는 자라가 아니라 바로 거북이가 서기를 상스러운 기운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자라가 이제 등에다가 토끼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모습인데 재밌는 거는
용은 측면의 모습으로 그렸는데 자라는 뭡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정면의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은 민화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토끼하고 어떤 자라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라는 이렇게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근데 요거 비슷한 우리가 별주부에 관한 이런 스토리를 그린 게 우리가 상주, 경상북도 상주의 그 남장사라는 절을 가면 그 별주부 전에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원래는 자라인데 여기는 이제 거북이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신령스러운 거북이. 입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데 이 석입니다. 이게 석이를 이렇게 내뿜는 신령스러운 어떤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거 굉장히 또 해학적인데 여기는 또 이게 무슨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는 그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또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고고한 선비, 무슨 절개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고고한 선비나 절개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학의 입에 좀 물려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불로초예요. 우리가 보통 영지버섯 하는 거 불로초고 또 밑에도 보면은 불로초가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거 불로초라든가 뭐 학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소나무라든가 또 소나무 옆에 있는 이 바위는 바로 그 십장생 중에 하나예요. 십장생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림이 여기 네 개의 요소, 10개 중에 십장생 중에서 우리가 4개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절개 또는 뭐 선비의 상징이 아니라 여기서는 장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비나 절개를 상징한다면 이렇게 컬러풀한 채색화가 아니라 아마 수묵으로 아마 멋들어지게 아마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묵으로 아주 격조 있게요. 그리고 또 여기는 보면 재밌는 그 스토리도 또 재밌는 해학적인 표현이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민화만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날아갔던 그 황학을 보십시오. 황학이 하여튼 무슨 일인지 갑자기 막 스톱을 한 거예요. 스톱을 하고 이제 뒤돌아보는 모습인데 마침 뒤에 있는 따라오는 그 백학을 보면 입에 영지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영지를 아마 같이 먹자.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항학의 자세를 우리가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또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리는 스톱하는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개는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고개는 또 뒤로 이렇게 되돌아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동작이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된 굉장히 아주 그 고난이도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 학의 어떤 그 날개의 이런 표현 같은 거 보면은 깃털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아주 솜씨 있는 그 화가의 그림이다, 화성의 그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학의 그림인데 이것도 학을 우리가 이제 두 마리를 쌍으로 표현했지만은 자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거 그 불로초를 또 입에 물고 있어서 이렇게 변화를 주고 또 색채도 또 몸의 색깔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그 정면 쪽에 정면에 보시면 명부전에 들어가서 정면에 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산수도 두 폭이 이렇게 이제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운데는 이제 김연문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시황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수도가 이게 뭔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그 문인화나 아니면 수묵화의 산수도하고 달리 굉장히 아주 간결하고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 민화풍의 산수도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게 네모났고 여기 검은 데에 이제 글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어떤 그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시가 적혀 있냐면은 그 고서성외 한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반종성,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좀 멀어서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그 당나라 때의 그 유명한 가장 아주 인기 있는 시가 뭐냐면 장계의 그 풍교 야박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장계가 이제 그 벼슬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수주, 우리 수조죠. 이제 수조에 왔는데 그 여기에 이제 그 한산사입니다. 여기 한산사하고 여기가 이제 풍교라는 이제 다리인데 요 밑에 이제 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쓸쓸한 마음 풍경을 달밤의 쓸쓸한 풍경을 이거 읊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를 여기 그 번역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달은 지고 까마귀 우는데 하늘엔 설이 가득하네. 강가의 단풍 어선의 불빛 시름 속에 잠을 깨우는데 고소성 밖 한산사 울리는 한밤중 종소리 나그네 태운 배에 와 닿누나. 이거는 이제 그 강희제도 이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로 여기 그 한산사를 바로 풍교 야박의 현장에 한산사를 일부러 들렸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계의 그 풍교 야박을 그린 그림이 바로 그 명부전에 통도사 명부전에 왼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당나라나 송나라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을 시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수화 중에서도 시의도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한산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고소성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부러진 거 보면 풍교라는 이런 다리를 아마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중국 사람이 그린 풍교 야박인데 이걸 민화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또 그 우리가 가운데에 이제 그 기면 그 문 또 오른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산수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여기에 이제 그 표지가 있어서 이제 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를 한번 보면은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주자라고 써 있어요. 뭐 가가유름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이제 주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주자가 누굽니까? 주자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유교고 유교 중에서도 우리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시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교 또는 뭐 이제 그 주자학 또는 뭐 송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조선시대에는 그 신유교를 우리가 숭상했는데 신유교는 누구냐면 그 주희 바로 말하면 주자의 유교예요. 주자의 유교인데 그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는 바로 그 주자를 그 사찰에다가 여기다가 떡하니 이름도 써놓고 주자의 시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그 산 위에 이 산 위에 있는 이분이 주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 그 통도사의 지금 가장 높은 스님 방장 스님이 이제 성파 스님이신데 성파 스님의 최근에 제가 사진 중에서 이걸 봤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수녀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우리 불교계의 어떤 그 개방적인 이런 오픈된 마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찰 속에서도 주자가 이게 주자의 어떤 대표적인 시를 넣는 것도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아까 말한 이제 주자의 가가유름이라는 유명한 이런 시인데 이거는 또 우리가 그 1800년에 김홍도가 그린 게 있어요. 이게 김홍도가 똑같은 그 주자의 시를 가지고 형상화한 가가유름도입니다. 근데 이 가가유름의 그 현장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중국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전라도처럼 남쪽에 호남성이 있어요. 그 호남성에 중국의 5악 중에서 남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남성에. 그게 이제 그 형상이 아니라 형산입니다. 형산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게 이제 그 청나라 때의 그 형산을 그린 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 밑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요걸 그린 게 바로 가가유림도입니다. 가가유림도인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김홍도의 가가유림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도사 명부전에 있는 가가유림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은 둘 다 현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시에서 얻은 어떤 거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김홍도는 김홍도식으로 또 미나를 그린 그 스님, 이거 화승이 그렸을 겁니다만 화승은 또 화승 나름대로 미나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 왼쪽에 산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는 정면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오동나무하고 봉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왜 여기에 이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그 봉황은 아무 데나 앉지 않죠. 어디만 앉습니까? 바로 오동나무에만 앉고 또 아무거나 먹지는 않죠. 뭐만 먹냐면 여러분 죽실이라고 대나무 열매만 먹고 또 아무거나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그 미너럴 워터 마시듯이 또 그 예천이라는 그런 물을 마시는데 그래서 봉황이라는 새는 우리가 상상의 동물인데 굉장히 아주 그냥 까다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굶어 죽을지언정 조 따위는 먹지 않는 쌀조 하는 거 조 따위는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실만 먹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네랄 워터는 예천만 먹고 또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 깃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오동나무에만 깃드는 이런 고고함의 어떤 상징. 이것도 사실은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미나에서 많이 우리가 그려지는 봉황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 옆에를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꽁이 그려져 있습니다. 꽁하고 이렇게 화저도가 그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괴석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명부전에 지금 여러분이 명부전에 있는 지금 미나를 보셨습니다만 명부전에 미나가 많이 그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2년 그 연등사라는 절의 그 사적기를 보면은 재밌는 기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노랗게 표시했습니다만 산이 있는 곳에는 절과 승려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비슷한 이런 논법이죠. 그 다음에 시황과 명부전이 없는 곳이 없다. 근데 명부전이라는 이 정각은 뭐냐면은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지옥을 관리하는 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은 우리가 이제 지옥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옥에서 그걸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뭐냐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부전에서 어떤 예를 많이 하냐면은 여러분 49제 있잖아요. 49제를 그 명부전에서 보통 이걸 제를 지내는데 이거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하여튼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49제를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1672년이라는 해는 어떤 해냐면은 여러분 1592년부터 1636년까지 전쟁이 4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미호란, 병자호란 해가지고 전쟁이 4번 일어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전쟁에.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가장 사찰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우리가 활발해진 곳이 결국은 명부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위로하는 곳이 이제 명부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부전이 발달한 이유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명부전이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사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49제를 지내려면은 광주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00만 원, 어떤 경우는 큰 절은 한 2,0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그거 외에도 또 49제 또 갈 때마다 또 5만 원씩 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돈을 사찰에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찰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숭의억부 시대의 사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은
돈을 이게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얻을 수 있는 곳은 사실은 49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찰마다 명부전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부전에는 아까 말한 지장보살 있고 지금 옆 앞에 보이는 기록에 보이는 시왕, 우리가 이제 뭐 염라대왕 비슷한 시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사찰 경제 때문에 명부전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또 명부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신자도 드나들지만은 일반 대중들도 거기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 또는 불교 신자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꾸미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바로 미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부전에 미나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이유에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명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길게 말씀드린 명부전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강계단,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인데, 바로 그 옆에 또 이제 응진전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응진전에 가면은 이제 심중 나한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응진전입니다. 응진전에도 벽화를 보면은 이 백호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민화풍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노란 불을 켜고 그다음에 이제 붉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눈에다가 노란색을 칠하고 입에다가 붉은색을 칠하는 거 이 자체가 이거 민화식이에요. 일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홍도에 뭐 송화, 맹호도 이런 데는 이런 채색을 넣질 않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민화가 또 어디 있냐면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용화전, 그 용화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륵부를 모신 건데, 여기에도 좌우에 이제 민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용화전입니다만 그 용화전의 그 양쪽 옆에 보면 이제 민화가 그려져 있는데, 용화전은 또 언제 이게 그 중건을 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용화전 중건기를 또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보면 강무 4년, 고정 37년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900년에 바로 이제 그 용화전에 다시 이제 그 단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려지는 게 여기에 왼쪽에 요 벽화에는 울룡도,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까치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치호랑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그림, 울룡도는 뭐냐면 이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화전의 울룡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1900년대에 우리가 이제 용 그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구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용 그림 보면 아주 용이 주인공인지 구름이 주인공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 그 장식적인 구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호랑이를 볼 수 있는데, 이 호랑이는 아까 우리가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백호가 아니고 이거는 황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까치가 있는 까치 호랑이입니다. 또 그 안에는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어떤 생애를 그린 굉장히 아름다운 벽화들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화전 옆에 해장보각이라고 있는데, 이 해장보각은 바로 이제 그 통도사를 세운 신라의 스님 자장스님의 모신 곳이 그 해장보각입니다. 근데 이 해장보각에도 양쪽에 그 호랑이 그림하고 용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게 해장보각인데, 해장보각에 여기에 그 오른쪽에 호랑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용화전에 오른쪽에 호랑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었죠? 그 까치호랑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까치호랑이가 있었으니까 반대편인 그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는 바로 이 까치호랑이입니다. 이 까치호랑이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통도사에 있는 민화 중에서도 굉장히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가로로 긴 화면인데, 여기 호랑이의 어떤 무서움, 용맹성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지지 않는 어떤 그 까치의 어떤 당당함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럼 요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호랑이가 지금 이제 그 까치를 위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뒤지지 않고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에 맞대응하는 어떤 민초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런 19세기 후반의 민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와가지고는 어떤 그 민중들의 힘들, 민중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우화적인 그림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아래는 그 용화전의 까치호랑이고 왼쪽은 해장보각의 까치호랑이면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대편에는 당연히 그 울릉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털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아마 이렇게 그 수평 방향으로 그 울릉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한쪽에 까치호랑이면 왜 한쪽에는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사찰의 풍속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민간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정월 초하루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형으로 한쪽에 대문에 한쪽에는 호랑이 한쪽에는 이렇게 용을 이렇게 붙여놓은 풍속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용호 문배도라 그럽니다. 용호 문배도라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그 호랑이의 이런 풍속 그 문 앞에다가 그 호랑이 그림을 두는 거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 후한 때에 이제 그 풍속을 보면은 그 문 앞에다가 이제 그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이라는 곳은, 대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온갖 귀신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병을 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리면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안 좋은 나쁜 귀신을 막으려고 우리가 앞에다가 요새 예를 들어 공항에 들어가면 우리가 검사대 하듯이 양쪽에다가 이제 복숭아 나무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귀신이라고 사실은 인간에게 모두 다 해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로운 귀신은 막고 이로운 귀신은 이제 패스 통과시키는 거죠. 근데 해로운 귀신은 또 그 갈대끈으로 묶어갖고 옆에 있는 호랑이 울에다가 우리에 이제 던져놓으면 호랑이가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문 앞에 세우는 아까 복숭아 나무, 그 다음에 갈대끈,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는 귀신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그 액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화의 호랑이를 귀신 쫓는 호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쫓는 그 해병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호랑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잡기를 막는, 나쁜 귀신을 막는 그 액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랑이는 귀신을 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인간에게 이로운 귀신은 그 통과시킨다 그랬는데 바로 이거는 또 행복을, 복은 또 이렇게 또 들여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길상, 우리가 복을 들여보내주고 불러들이는 거고, 그 다음 호랑이는 나쁜 그 액을 이렇게 쫓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그림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런 호랑이 그림을 붙이고 오른쪽에는 용 그림을 붙이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기 힘드니까 다이아몬드형으로 해가지고 용하고 호하고 이 글자를 써서 이렇게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용호 문배도라는 이런 풍속에서 용은 귀신을 쫓는 거고, 호랑이는 귀신을 쫓는 거고, 용은 우리가 이제 복을 불러들인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글씨가 써 있는데 이 까치호랑이 그림입니다만은 용수오복 호축삼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은 오복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복은 겨우 5가지 복이 아니라 이건 동서남북 중앙인 5방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복을 불러들이고 호축삼재, 호랑이는 삼재만 쫓는 게 아니라 모든 나쁜 거 다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코로나도 이 호랑이를 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혹시 집안에 그 호랑이 그림 있으면 문 앞에 대문 아니면은 그 현관이라도 거기 이렇게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 호랑이를 가지고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유명한 조각가가 까치호랑이를 그 화강암으로 만든 그런 큰 그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문 앞에다가
제가 이제 그걸 아주 그 들어오는 현관에다가 그걸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코로나가 오면 그 쫓아내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호랑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벽사용 또는 액막이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용호 문배도라는 풍속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그 민속의 민간에 있는 풍속이 사찰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정각의 양쪽에 그러니까 왼쪽에는 용 그림, 오른쪽에는 호랑이 그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해장보각의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양쪽에 이제 벽화를 호랑이 그림만 있었고 용 그림은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보면 또 재미난 또 이런 또 천장에 이제 벽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위로 이렇게 천장을 바라다보는 모습인데 이 천장을 보면은 여기 어렴풋하게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혹시 그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게 복자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복을 불러들이는 거하고 불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불교가 이제 그 대중불교가 되고 다시 말하면 대중을 위한 불교를 표방하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일반 대중들이 사찰에서 원하는 거는 뭐 스님처럼 뭐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뭐 득도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아들을 낳는데 거기 또 출세를 한다든가 또 이제 또 아들이 이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부귀하게 아주 부자로 또 잘 산다든가 아니면 또 오래 산다든가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사찰에 가면은 그 불상 밑에 복전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는 밭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콘셉트인 바로 이제 복이라는 이런 글자가 사찰에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희자가 있어요. 희자는 기쁠 희자인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뭡니까? 기쁨 두 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길상적인 것들이 이것도 우리가 양쪽에 그 미나가 그려지고 그 안에 이제 해장보각의 양쪽에는 미나가 그려지고 또 그 안에 이제 천장에는 우리가 시자라든가 뭐 복자라든가 이런 문자도 우리가 행복을 염원하는 문자도가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19세기에 우리가 사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찰 그리고 오래된 사찰인 통도사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른쪽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해당하면은 여기는 이제 중원 쪽에 해당합니다. 중원 쪽 여기 상원, 중원, 하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얘기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스님들이 머무는 곳인데 여기 극락보전이 있는데 극락보전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그 미나풍의 이런 그림들이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통도사의 미나벽화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부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해장보가 또는 응진전 그 다음에 또 용화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극락보전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명부전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부전은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그 대중들도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가장 그 일반 대중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곳이 바로 그 명부전. 왜냐하면 그 49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또 하나의 명부전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인사도 우리가 그 한국의 3대 사찰 중에 하나 아닙니까? 통도사 더불어서요. 뭐 송광사, 해인사, 그다음 통도사. 근데 그 해인사의 그 명부전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그 팔만대장경이 있는 정각이고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바로 오른쪽에 명부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부전 자체의 규모는 작지만은 굉장히 그 대웅전 바로 옆에 있다는 거는 중요한 데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명부전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관하신 분이 이제 지장보살이고 또 이제 양쪽에 우리가 시향들이 있는데 또 명부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나가 여기 많이 이제 그려져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언제 이걸 그려졌냐 미나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숙 여긴 단학기입니다만 단학기가 그 입구에 들어와가지고 입구를 바라보면서 그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조성이 됐냐는 여기 나옵니다. 이게 광서년에 그리고 누가 그렸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광서년은 언제냐면 1881년입니다. 1882년이고 여기 금어라고 써 있는 거는 바로 그 화성들을 우리가 이제 금어라고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호렵도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있고 바로 이제 이 장면도 있는데 호렵도라는 건 뭐냐면 청나라 황제가 수렵하는 장면이 호렵도예요. 청나라 황제. 근데 이 미나에서 이게 많이 그려집니다. 사실은 이게 그 호렵하는 사냥하는 장면하고 그다음 명부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일반 어떤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런 그림을 여기에 이제 그려놓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미나풍의 호렵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청나라 황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그 수렵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황제만 호랑이를 잡을 수 있고 또 그 밑에 대시는 사슴 또 맨 그 하위에 있는 직분 있는 사람은 쥐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냥물도 이거 아무거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재밌는 게 여기 청나라 황제가 있는데 밑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청나라 황제가 호랑이를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뭡니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황제만 권력이냐? 나도 권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보였던 그 호랑이가 여기 또 담뱃불을 또 정성스럽게 이제 이렇게 붙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또 왼쪽에는 또 멧돼지가 뭔가 하여튼 권력에가 받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뭇가지가 호랑이한테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거나 주워서 이제 받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멧돼지는 또 뭐 받칠 거 없나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인간 세계의 그 중국의 권력인 황제와 그다음에 동물의 세계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동물을 통해서 우화적으로 우리의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만은 이런 또 그 호랑이를 이렇게 대비하는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 지금 그 총으로 조총입니다. 조총을 해가지고 그 여기 황호가 있고 백호를 잡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81년도에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이 그림의 바로 이 장면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이 똑같지 않아요? 이 얼룩말이 있는데 이 말이나 이 말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모자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복장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또 여기에 보시면 호랑이가 지금 백호하고 황호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그 표범이죠. 호랑이하고 이제 그 표범이 있는데 누런 표범하고 하얀 호랑이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그림에도 보면 여기에 그 누런 표범 그 다음에 황호 백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바로 이 그 해인사 명부전을 그렸던 그 화승이 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1881년 무렵에 아마 화승이 제작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나는 작품 제작 연대도 없고 작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불화를 통해서 거꾸로 이거는 연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가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가 그 일반 우리가 수묵화에서 문화에서 많이 보는 예를 들어서 뭐 파교 신매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선비가 겨울철에 뭡니까 이제 매화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심사정 그림에도 많이 알려진 이런 그림인데 이것도 우리가 절개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도 우리가 미나풍으로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미나에서 많이 나오는 모란도 뭐 괴석도 뭐 화조도 또는 나비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은 뭐냐면 이 명부전이 바로 이제 미나 바람의 그 태풍의 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금 시간분이 54분이니까요. 한 6분 정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또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반응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내 강의가 뭐 잘하는지 뭐 못하는지, 또 가끔 뭐 웃기는 얘기를 내가 조금 섞었는데 이게 웃는지 안 웃으시는지 전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땅에 그냥 헤딩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때 이제 제가 뭔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 벽화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봉정사 영상전 응징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기록을 해 두셔가지고 꼭 한번 가보세요. 1886년인데, 근데 아무 때나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벚꽃이, 그러니까 경상도 안동 지방에 그 벚꽃이 딱 떨어지는 그 무렵에 가면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 장면을 찍을 수 있는데, 저도 아주 운 좋게 갔을 때 벚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화우라 그러잖아요. 화우라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뭘 찍었냐면, 여러분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하고 또 뭐 다른 또 뭐 드라마도 하나 찍은 거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 속에서도 많이 이제 등장하는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제가 아주 강추하는 그런 곳입니다. 봉정사 영상전입니다. 근데 이거 그 벽꽃이 이렇게 그 꽃비가 막 내리는 곳, 그 꽃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정각이 펼쳐지는데, 이 정각의 이름이 뭐냐면 화우루예요. 화우루라는 게 뭡니까? 꽃비 누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각의 이름에 딱 맞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화우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우하루참, 화우루가 아니라 우하루입니다만, 그 우하루라는 건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우하는 석가모니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처음 설하셨을 때 그걸 축하하는 의미로서 이제 하늘에서 내린 꽃비, 그게 이제 그 우하예요. 우하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여튼 이 극적인 우하 또는 화우를 경험하시려면은 이게 아마 한 5월쯤이 되던가요?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4월 아마 중순경에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맞춰서 여기를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영산전이 마치 우리가 아주 그 경상도의 굉장히 그 고급 주택처럼 굉장히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우리가 기둥하고,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기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재들의 이렇게 구성이, 우리가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사람, 그 누굽니까? 그 몬드리안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경기도에 또 보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그 몬드리안의 이러한 이제 구성을 갖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걸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몬드리안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덜란드는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건물을 짓는 이 목수들은 그 몬드리안 그 뺨칠 정도의 어떤 구성적인 짜임, 구성적인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각은 이제 아래를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누각의 그 입구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사진 찍는 부분을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도의 어느 이제 고택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정원의 이런 조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소나무하고 이게 배롱나무를 여기 이제 구석에다가 심어 놓고, 요 정각이 바로 이제 응진전이에요. 근데 응진전에 이제 벽화가 아주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응진전에 보면은 그 바깥에 이제 외벽의 벽화가, 외벽부터 여기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가 쌍으로, 좌우가 이제 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사슴 그림이 요 뒤편에 있습니다. 그 반대편의 외벽에는 뭐가 있냐면 학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는 여기에는 호랑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백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호가 나오면은 조금 시대가 올라갑니다. 황호보다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용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는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호인데 호랑이 그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호랑이가 백호가 있으면 그 까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까치가 우리가 보통 한 마리나 두 마리 나오는데 여기는 세 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까치가 대개는 우리가 굉장히 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활달한 아주 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생동감이 넘치는 까치는 아마 지금까지 미나 까치호랑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왼쪽 편에 그 안쪽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슴이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암컷과 수컷이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눈에 막 꿀이 흘러요.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요 두 벽화의 그 사이에 그 위에를 쳐다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저기 그 호랑이 토끼가 옥토끼가 그 방아를 찢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달에 있죠, 달에. 달에 보면은 이제 개수나무가 있고 개수나무 밑에 그 옥토끼가 우리가 이제 그 약방아를 찌고 있는 건데 이 약은 뭐냐면 불사약이에요. 불사약인데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이 불사약이 이제 이게 서왕모라는 중국에 이제 그 여신이 있는데 여신이 그 달에 이제 이런 그 옥토끼에게 방아 찍게 하면서 불사약을 이렇게 이제 찍게 하면서 그 불사약을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왕모나 무슨 토끼나 아니면 개수나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그 옥토끼나 아니면 불사약 이런 것들은 그 장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호랑이가 있으면은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그 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길상적인 용, 그 복을 불러오는 용,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독용입니다. 독용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막 해를 끼치는 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독용을 두 명의 이제 그 신인이 이거를 이제 끌어내려서 이게 잡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독용을 잡아야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민간 신앙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나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뭐 호랑이를 뭐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독용은 이렇게 퇴치를 한다든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잡기를 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병을 전염병을 이렇게 물리치는 거죠. 독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독용이 이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고, 그거를 또 두 명의 그 스님, 또 두 명의 그 신인이 이걸 잡아당기는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잡아당기는, 온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는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통도사 명부전의 그 학 그림 기억나시죠? 학이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굉장히 변화롭게 표현됐는데 여기는 그거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고고한 느낌의 이러한 학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의 그 백학이 이렇게 이제 쌍으로 표현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학은 정면 그리고 또 오른쪽 학은 이렇게 뒤돌아보는 모습으로 표현돼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소나무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선비의 상징인 어떤 고고한 모습도 있지만 또 소나무하고 학의 어떤 그 어울림을 통해서
그 어떤 장수라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그 벽화, 영산전의 바깥에 있는 벽화를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호랑이는 또 장수, 그 다음에 이제 용을 퇴치하는 것도, 호랑이는 벽화, 또 용을 퇴치하는 것도 벽화, 그 다음에 이제, 옥토끼가 그 약방을 짓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장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그 뭡니까? 핫그림도 장수 해서 우리가 벽사 아니면은 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잡기를 액막이 아니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미나로 우리가 영상전의 양쪽에 벽화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 밑에는 그 나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이제 나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벽화가 언제 그려졌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이 우리가 이 정각 안에 있는데 바로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병술, 청명, 뭐 단하, 광서 뭐 12년 이렇게 나오는데 강서 12년이 바로 뭐냐면은 그 1886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86년 그 4월에 이 벽화가 그려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벽화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안에 있는 벽화, 우리는 아까 이제 외벽을 봤고, 우리가 영산전의 안의 벽화를 보시겠는데, 여기 왼쪽에는 우리가 여기에도 또 매화하고 또 학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뭐 비슷한 벽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오른쪽에는 그 봉황이 그려져 있고 그 오동나무, 여기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또 대나무 죽실도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학하고 봉황이 그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하고 봉황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학은 이게 아마 우리나라 그 사찰벽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그 학그림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학은 고고함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선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고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의 그 배경을 이루는 그 매화가 굉장히 화려무비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또 그 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통도산 명부전에도 영지, 그 불로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어떤 그 고고함, 문이나는 수묵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고고함의 어떤 그 표현이라, 격조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길상적인 장수를 표현한다든가 어떤 행복을 가져준다든가 하는 어떤 길상적인 그런 그 상징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장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역대의 학그림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그림 중에 이렇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만 이렇게 우리가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하여튼 그 두 마리 학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누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민화 속에서 보면은 새 그림이 다 쌍으로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부부간의 그 화합을 우리가 이제 염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의 부부들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쌍으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역설적으로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여기에 또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인에 해당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학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섹시한 포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불로초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학그림도 그랬지만 매화 그림을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의 문인화에서 또는 수묵화에서 어떻게 그리냐면 바로 이렇게 그려요. 굉장히 고고하게, 격조 있게. 그래서 그리고 또 운치 있게 그립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그 어몽룡, 조선중기의 어몽룡이 그린 월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달하고 또 달을 향해서 달을 비롯한 그 어둠을 향해서 위로 솟구치는 이러한 그 매화와의 어떤 그 운치 있는 이런 조화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수묵화, 조선시대 문인화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전형적인 예인데, 이게 이제 민화로 그려지면 매화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 미나를 보면은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현대화랑에서 미나 현대를 만나다 전시회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출품한 작품입니다만 굉장히 화려무비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매화를 봐서는 이 매화를 통해서 뭐 선비를 아마 연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선비를 연상한다 그러면 아마 타락한 선비가 될 거예요. 무슨 뭐 강남의 제비와 같은 그런 선비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그 굉장히 화려하고 밑엔 또 모란도 있습니다. 북위를 상징하는 모란도 있고 또 온갖 새들이 다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은 전부 다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쌍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으로 표현된다는 거는 어떤 부부간의 어떤 그 화합을 이게 이제 염원하는 그런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그림이 바로 그 1881년인가요? 바로 여기 영산전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화도나 매화학과 매화 그림이나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우리가 강남의 어떤 유흥분위기가 나는 이런 매화 그림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화적인 어떤 글입니다. 그러니까 민화 속에서는 더 이상 뭐 격조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품위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는 그 선비의 어떤 절개를 표현한다든가 또는 운치를 표현한다 이런 게 아니다. 그냥 화려하게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그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봉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은 아무데나 앉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거나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 이제 해가 떠 있는데 여기에서의 또 봉황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복명조양이다. 복명조양이라는 말은 이 시경 건화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 건화편에 보면은 봉황이 우네 저 높은 언덕에 오동나무가 자라네 저 해 뜨는 곳에.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봉황이 온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이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청와대에 보면은 청와대의 그 엠블럼이 뭡니까? 그 봉황이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권위를 좀 봉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그건 아쉬워요. 봉황보다 더 높은 권위는 용인데 저 용으로 표현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다음이 이제 그 봉황이에요. 그리고 또 오동나무가 자라네 저 해 뜨는 곳에라고 얘기했듯이 뭔가 아주 그 행복한 기운, 뭔가 태양과 같은 어떤 긍정적인 기운을 또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어떤 그 길상의 상징 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복명조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봉황 그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그림이 바로 또 이 영산전에 있는데 그는 뭐냐면 노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태상노군이라고 써 있죠. 여기 태상노군이라고 보입니까? 태상노군이 노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다시피 노자는 어머님이 잉태해가지고 몇 살 만에 태어나냐면 72년 만에 태어나요. 72년 만에 태어나가지고 이미 그것도 옆구리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부처님처럼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는데 이미 아직 그냥 노인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예요. 늙을 노자 써서 이제 노자인데 키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m하고 그리고 몸은 황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갈색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황색을 여기 나타낸 거고 또 코는 새부리 모양이고 눈썹이 굉장히 길잖아요. 17c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도 커가지고 23cm. 그래서 우리가 이 노자는 바로 이 도가의 이제 그 개조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교 사찰 아니에요. 불교 사찰인데 왜 여기 노자를 여기다가 그려놨습니까? 아까 그 불교 사찰인데 왜 주자를 표현합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노자는 사실은 여기에 또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노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자가 이제 그 주나라 때 이제 주나라가 이제 망하는 걸 이제 예감을 하고 이 청우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청우 푸른 소를 타고 그 함곡간이라는 이제 그 서쪽의 관문을 이제 통과해가지고 어딘가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함곡간입니다. 함곡간인데 사라져버리는데 이 설에 의하면은 아마 인도로 갔다. 그래서 인도로 가가지고 그 석가모니의 어떤 스승 노릇을 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자가 또 불교하고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그 양리도라고 또 잉어 그림이 있는데, 잉어는 또 이걸 뭘 상징하냐면 이건 출세를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왜 출세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제 중국의 황하강에 하류에 360마리의 잉어가 중류를 향해서 갑니다. 중류를 향해서 간 이유는, 중류에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문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차이나타운에 가면 그 폐방, 입구에 있는 그 폐방 있죠? 아니면 우리가 사찰에 가면 일주문 같은 그런 문이에요. 그러면 그 3,600마리 중에서 가장 신령스럽고 가장 힘센 한 마리만 용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용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U자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만 이제 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3,599마리는 뭐가 되냐면 이제 그 이마에 그 검은 흑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재수의 낙이네요. 그래서 이게 흑점이 이제 사라지면 또 그 다음에 또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등용문 고사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거 왼쪽엔 중국 민화고 오른쪽엔 우리나라 민화예요. 그러니까 중국 민화는 용문을 통과해서, 잉어가 용문을 통과해서 용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우리나라 민화는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동해안의 태양의 어떤 맑은 기운, 뜨거운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 그림이 훨씬 더 뭡니까? 좀 우주적인 그런 건데, 아까 다시 또 영산전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태양이 있죠. 그러니까 동해안의 태양의 전기를 받아들이면서 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U자형으로 그 용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몸부림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양리도 또는 그 등용문 고사입니다. 이것도 출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찰 안에 지금 뭐 출세 아니면 장수 무슨 액막이 벽사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원래 이제 이 사찰은 우리가 이제 그 영산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있고, 석가모니의 이제 제자들이 막 그려지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을 또 벽화로 이렇게 그려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파초를 그린 게 있고, 또 한 제자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로초를 들고 있어요. 사실은 이 제자하고 불로초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아까 핫그림에도 이렇게 불로초가 나타나듯이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장수를 또 상징하는, 그래서 약간 좀 세속화된 이러한 그 나한의 모습이 여기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로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 유명한 우리가 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마조사라고 있는데, 달마 소림사에서 좀 면벽수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면벽수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괴석으로 표현한 또 달마의 모습도 바로 이 영산전에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또 몰바하면서 또 뒤돌아보는 또 이러한 또 해학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지금까지 그 소개해드린 바로 그 봉종사 영산전 꼭 한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이왕이면은 4월 중순이나 4월 말에 그 꽃비가 내릴 때 그 꽃비를 맞으면서 그 우하루를 밑을 걸어가면은 굉장히 어떤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라도에 있는 그 송광사 간원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에서 우리가 3대 사찰을 다 소개했는데, 3대 사찰에 다 민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송광사에 입구에 보면은 여러 식당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그 순천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음식이 맛있는지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맛집으로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 뭐 MBC 화제 집중 방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음식이 수준이 있겠네요. 이 순천 식당이라는 이름을 미나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나 문자도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분이 지금 그 문 앞에 계신 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굉장히 미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더욱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순천 식당의 그 식자에 보면 여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스님이 이 주인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자기 얼굴을, 본인의 얼굴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미나식으로 그린 데다가 이거를 또 자기화했다. 본인의 어떤 삶하고 이렇게 밀착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송강사에는 여러분 이제 미나를 보시려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은 그 관음전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음보살을 모신 곳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1903년에 다시 이제 중창한 이제 이런 정각입니다. 근데 이런 정각인데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문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문양을 우리가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게 길상도예요. 이 길상도라는 건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우리가 팔길상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으로서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모본으로 이렇게 본으로 보여준 거지만 이걸 이제 화려한 채색을 해서 이제 컬러풀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박쥐가 있습니다. 박쥐는 뭘 상징하냐면은 박쥐가 한자로 쓰면 편복이에요. 편복인데 복자가 원래는 이제 그 박쥐 복자인데 이거하고 발음이 우리가 행복하는 복자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발음이 같으면 서로 교환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행복이 되고 행복이 박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펀이라 그러죠. 펀. PUN.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자가 있으면 넉사자도 있고 죽을 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빌딩에 갈 때 4층 같은 경우는 이게 죽을 사자가 생각이 난다 해가지고 그냥 F층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쥐는 행복인데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길상문들이 하나하나가 다 뭘 상징하냐면은 다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각에 가면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위에 있는 천장이라든가 위에 있는 이제 그 문양이고 아래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미나의 그 화조화가 그려져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속세에 그 벼슬 한 사람 뭐 정일품, 정이품, 뭐 정삼품, 뭐 종일품, 종이품, 종삼품 하듯이 우리가 속세에 그 관리들을 그 직분별로 품계별로 이렇게 쫙 그리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려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이렇게 출세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이제 뭐 자제분이든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출세하고 싶으면은 여기 가서 빌면 돼요. 마침 이제 얼마 전에도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막 사표를 냈잖아요. 그 비서관들이. 그럼 얼른 여기 가서 빌면은 여기서 어딘가에 이제 벼슬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제 해놓은 거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속세적인 어떤 욕망을 풀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대중불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미나와 불교의 그 랑데뷰, 멋진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경상도 부산 쪽으로 와서 경남의 그 범어사, 부산의 그 범어사 팔상전, 독성각, 나한전. 이게 뭐냐면 세 개의 정각이 한 건물에 딱 붙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정각이 있어요. 이건 이제 1906년에 세워진 건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팔상전, 독성각, 그리고 이제 나한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에 이 정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정각을 언제 중수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그 편핵이나 뭐 중수기나 뭐 창건기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창건기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도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범어사 같은 데 보면은 바깥에 돌에 이제 이러한 그 사찰계입니다. 이게 사찰계인데 무오 갑보사단이라고 1805년에 개원 스님을 비롯한 개원 이제 26분이 여기 80일 뭐 맞이기 하는 거 이렇게 논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기부도 하고 또 돈도 기부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지은 사찰이 바로 이 사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찰의 바깥에 돌에다가 또 이러한 그 개원의 모임을 이거는 이제 그 악기 정각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그 사찰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정각을 보면은 재밌는데 여기에 이 목조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동료, 동남 그 남녀를 해가지고 조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료, 동남인데 이게 오른쪽이 이제 여자고 이게 남자인데 왜 여기 남자하고 여자를 세워놨냐면 바로 이 통도사의 그 팔상전이 그 뭐로 유명하냐면
아들 낳기로 애를 낳는 정각으로 아주 이제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특히 뭐 경상도 지역에서는 유명한데, 그래서 여기를 가면 항상 거기에 가면 저기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 주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항상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조그만 정각에는 이 여인들로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북적북적 하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우리가 아들 낳는 거와 관계되는 바로 그 백동자도 또는 우리가 백자도라고 하는데, 그 백자도를 아주 그 당시에 그 화풍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뭐 술래잡기를 한다든가,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뭐 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 여기 보시면 말타기 놀이에서 이거 관직 놀이를 하는 거죠. 놀이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제주를 뭐 넘는다든가, 그리고 또 여기 또 재밌는 거는 또 뭐냐면은 또 공부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책가도 장면도 있는데, 이게 밤낮 노는 것만, 여기 제기차기도 있네. 제기차든가 이렇게 노는, 또는 술래잡기라든가 뭐 제주 넘기라는 노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또 틈틈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뭡니까? 이 애들이 또 뭐 부산대학을 가라, 뭐 서울대학을 가라 하는 또 그런 또 욕망도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입구부터 동료 동남의 조각이 있고, 또 안에는 이 백동자도가 있어가지고 항상 여기에는 그 우리가 그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 신도를 보살님이 가득해서 그 애를 못 낳는 보살님들이 이게 기도하는 기도처로 그 유명한 그런 정각입니다. 또 이제 그 경남의 그 관룡사의 약사전이라는 데를 가겠는데, 이거는 그 정각이 굉장히 작은 정각이에요. 약사 약사 열애를 모신 건데 한 칸집이에요. 그러니까 칸이라는 건 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앞에도 한 칸이고 옆에도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니멀 스페이스죠. 마치 우리가 그 산신각 같은 데가 이렇게 되게 한 칸으로 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약사전을 한 칸으로 진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거는 1507년에 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그 전기의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굉장히, 이게 맞배 지붕인데 지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우리가 조선시대의 건축의 특징이 뭐냐면 지붕이 무겁고 지붕이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이제 지붕이 작아집니다. 지붕이 작아져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붕의 무거운,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에는 무거운고 큰 그 지붕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기아라는 것이 암기아, 수기아가 이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 오면 이게 비가 새가지고 이 기아 밑에 있는 홍두깨 흙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홍두깨 흙이 쓸려 내려가면 지붕이 어떠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붕이 이제 실용적으로 이렇게 작아집니다. 조선 후기 와서는 작아지지만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커진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뒤편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풍으로, 원래는 이게 양쪽은 없어졌습니다. 뒤편만 남아 있습니다만 병풍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칸 집이지만 병풍으로 이렇게 장식된 집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선 후기의 그 회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병풍 그림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왜 병풍 그림이 유행하냐면은 병풍은 양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뒤에다가 병풍을 치고 그걸로 어떤 권위나 위험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도 민중들도 뭐냐면은 이 병풍을 또 그걸 본따 가지고 집안에다가 병풍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보면은 양반가에 보면은 양반은 그 병풍을 상징하고 쌍놈은 개똥 밟는 듯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병풍 두는 듯하고 쌍놈은 개똥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쌍놈은 개똥 밟는 거와 같은 거고 양반은 병풍을 두르는 것이 이제 양반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 그냥 병풍 그림이 대거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양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병풍은 뭐냐면 양반의 상징인데, 이 건물은 안팎이 전부 다 병풍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병풍 그림입니다. 병풍 벽화.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도 병풍이에요. 근데 병풍인데 이 병풍에는 우리가 양반들이 좋아하는 바로 사군자예요. 그러니까 매란 국죽, 봄에는 매화여, 그다음에 난초, 여름엔 난초, 그다음에 가을엔 국화, 그다음에 뭡니까? 매란 국죽이죠. 매화, 그다음에 난초, 국화, 대나무 국화.
뭡니까? 국화 대나무. 그래서 겨울에는 대나무 해가지고 우리가 사계절별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 메랑국죽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메랑국죽이에요. 메랑국죽이지만 또 가운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연꽃, 이거는 이제 메랑국죽 사계절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포도도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미나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 메랑국죽가. 여기는 이제 국화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매화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국화가 있는데, 국화도 그냥 이게 사실은 메랑국죽은 선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귀하게 그리고 격조 있게 표현돼야 되는데, 지금 국화가 지금 막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하니까 지금 뭡니까? 그 나비가 이렇게 날려드는. 그래서 어떤 그 남녀의 어떤 사랑과 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또 중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연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연꽃도 우리가 불교 속의 연꽃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더러운 진흙 속에서 맑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진리를 상징하는 건데, 이건 또 단순히 진리만을 상징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물총새가 있어요. 이제 물총새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연밥을 쫍니다. 그러니까 연밥을 쪼는 족족에 뭐냐면 이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쩌면은 사시, 또 두 번 쩌면 행시, 또 세 번 쩌면 외시. 그래서 이거는 합격의 표현인데, 그래서 이거는 진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리도 표현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미나식의 어떤 행복, 그러니까 길상적인 이런 염원도 함께 표현하는, 합격을 표현하는, 염원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양반을 상징하는 뭡니까? 병풍 그림으로 안팎을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사군자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사군자가 상징하는 선비, 절개, 격조, 품격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아까 나비를 유혹하는 국화에서 보시듯이 어떤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어떤 이행복 길상적인 의미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다, 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위패형 영정하고 미나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전라도에 있는 서남사입니다. 위패형 영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선 말기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이 얼굴을 그린 건 이건 허상이다. 그래서 얼굴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이름만 남기는 위패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영정 진영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남사에 있는 환월 땅 제종사 진하는 진영인데, 근데 여기에 왼쪽 상단에 보면은 재밌는 글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월 땅이 쓴 글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개비 같은 몸으로 헛개비 같은 세상에 나와서 헛개비 같은 법을 설하여 헛개비 같은 중생을 제도하도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본인의 환월당 스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는 이거는 헛개비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름 석자만 남기겠다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위패형 영정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건데, 근데 보면은 좌우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미나 책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책거리가 있고, 여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있는 또 십장생도 중에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헛개비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미나로 이렇게 장식하고, 여긴 또 미나 또 어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나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시기에 이제 미나가 유행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이 형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 스님조차도 우리가 본인 얼굴은 헛개비라고 그리지 않았지만 미나의 어떤 장식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여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환월당 대종사진이라는 이 글자 양옆에 장식하고 있는 우리가 연꽃이 꽃장식을 한번 보세요. 이 꽃장식을 보면 우리가 미나 속에서의 이제 이런 장식적인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토끼를 그린 거예요. 토끼의 양쪽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정말 그냥 순박한 그런 순진한 그런 얼굴입니다. 그 얼굴인데 토끼가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모란이 있어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이 있는데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 화조에서는 이 쌍으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모란은 그 외롭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란의 짝은 어디 있느냐? 모란의 쌍은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그 사찰의 벽화도 이 짝으로 그리는데, 근데 이 모란의 짝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어디 있냐면은 이 나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란이 지금 무슨 모양으로 생겼죠? 나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비, 여기는 지금 나비하고 모란, 이게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나비하고 모란 하나만 배치했지만 서로 또 형상을 통해 가지고 짝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주안점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모란과 토끼 그림의 그 바깥에를 장식하는, 여러분 여기 그 구름 그림이 있어요. 그 구름 장식이 있는데 이 구름 장식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바로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런 구름이나 꽃으로 이 테두리를 장식하는 거는 이거는 그 사찰의 불화에서 나오는 장식 방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그림은 바로 이제 그 화성이 그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가 아까 그 서남사의 그 유폐형 진영처럼 1881년, 다시 말하면 19세기 후반에 그렸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불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역추정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유폐형 영정을 하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이제 전라도의 이제 서남사의 유폐형 영정이고, 지금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대구, 그러니까 팔공산입니다. 대구의 이제 경상도에 있는 그 동화사의 이제 그 영정이에요. 이 영정에 보시면은 위에는 지금 명잎이 있고 좀 화병이 있습니다. 그 화병에는 이제 여기 그 불자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밑에 그 보시면은 여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이런 그 음식들을 보면은 음식이 여기 참외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수박이고 여기는 지금 그 뭡니까? 이게 저기 이게 뭐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다 뭐냐면은 이거는 저기 아들 낳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참외에 씨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많은 거는 전부 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수박에 씨 많은 것도 위를 잘라갖고 이게 수박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그 다산이고, 그 다음에 이 가지. 지금 생각났습니다. 이 가지는 또 남자 거시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나 가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 뭐냐면은 다 남자 다산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의 영정 아니에요. 스님의 진영인데 위에는 분명히 이게 불교적인 내용이 있는데 밑에에 어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음식을 보면은 여기에는 뭔가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그 다산의 상징이 있는데 스님이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스님이 아까 또 보시는 것처럼 장수라든가 또는 뭐 장수에 뭐 관계가 있겠습니다. 뭐 출세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책거리 같은 경우는 출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속세의 그 복을 염원하는 이런 도상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불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는 이게 아주 플랫하게 이렇게 옆으로 본 모습이고 또 위에는 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인데 두 가지 시점이 우리가 그 한 대상에 이렇게 조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민화적인 이제 표현이죠. 또 우리가 이제 그 동화사에 있는 이 사찰에 보면 여긴 아까는 복자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아까는 참 저기 만자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아예 복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통도사의 그 해장복하기도 천장에 뭐 복이 있고 희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복을 불러주고 있는데 우리가 스님의 영정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조선 후기 사찰 속에 등장하는 민화는 조선시대 대중불교의 화려한 꽃이자 아름다운 열매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론으로 전체 결론으로 다시 또 팔달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왜 팔달사를 찾아가면 이게 이제 아까는 우리가 그 19세기 팔달사 팔달문 그림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지금 그 화성의 지금 현재의 그 팔달문 그림입니다. 제가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아까는 제가 이제 이 벽화를 보여드렸죠. 그 호랑이가 담배 먹는 벽화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것만 보러 갔어요. 근데 이거를 그 사찰 벽화를 그 조사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이 궁금한 거예요. 반대편 여러분이
여기 우리가 호랑이의 담배 먹는 이 그림의 반대편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운용도, 용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용그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갔더니만 역시 뭡니까? 용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사찰벽화의 좌우는 뭡니까? 그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팔달사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내 눈의 시선을 딱 사로잡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몸깡 탈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서 식스백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저기 질문을 몇 개 좀 읽어 주시겠어요? 여기 제가 너무 작아가고 이게 안 보입니다. 질문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질문은 아직 없습니까? 네. 예. 여러분, 딱히 질문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제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